네, 어제죠. 7월 9일이죠. 7월 9일 또 7월 9일자 신문을 읽다가 화가 난 대목이 있었는데요. 경향신문에서 이제 읽었던 것 같습니다. 또 막말 파동이죠. 교육직 공무원 중에 이제 고급 공무원이었죠. 그분께서 이제 또 그 영화 내부자들과 빗대어서 이제 했던 이야기가 일파만 퍼지고 있는데, 천황폐하 만세 이후, 그러니까 환경부 쪽에 또 관료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식의 어떤 뉴스가 또 한동안 우리 사회를 좀 힘들게 하더니, 또 이제 또 막말이 나와서, 그래서 제가 계획을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케아 세대 그들의 역습이 시작됐다 다음에 읽을 책으로 김종배의 30대 정치학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제 정치학적 입장에서 지금 시사통으로도 유명하시죠. 그분이 쓰신 책인데, 팟캐스트에서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이제 읽어보려고 했었는데, 역사 교과서 문제도 있고 하니까 역사책을 한번 읽어보자. 한국의 현대사와 관련된, 근현대사와 관련된 책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예전에 제가 읽었던 창비에서 나왔던 브룩스 커믹스의 한국 현대사를 한번 저희 완독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국정교과서 집필진들도 공개가 되지 않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는 또 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너무 우편향된 역사 교과서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염려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어떤지는 제가 판단이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현대사를 읽으면서 오늘날의 역사는 어떤 것이고, 또 이분이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 입장에서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의 눈으로 한국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읽어보는 것도 좋은 의의가 될 것 같아서요. 이케아 시대가 끝나는 대로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현대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 소개였고요. 항상 그래서 책 팔로 나온 것 같다는 느낌도 드네요. 여하튼간요. 지금 저희는 이케아 세대 그들의 역습이 시작됐다를 여러분과 함께 읽고 있고요. 기존의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만년필 하나를 검색하시면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인구를 줄이는 중국,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프랑스라는 제목으로 이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에 올라섰다. 짧은 시간에 드라마틱한 고도 성장을 반복하며 어느새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G2로 불리고 있다. 압축 성장의 피로와 누적된 한계로 최근 주춤하는 모양새지만 당분간 중국 경제의 발전 스토리는 계속될 전망이다. 개혁, 개방 30년 만의 성공 스토리는 양극화 등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사뭇 달라진 자신감의 뿌리다. 중국 파워를 분석하는 건 힘들다. 복잡다단한 방정식과 하부 변수가 곳곳에서 작용해 경제 성장의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거기에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요인이 있다. 인구의 힘이다. 정확한 인구조차 추산하지 못한다니 웃지 못할 중요한 변수가 틀림없다. 어쨌든 13억의 중국 인구가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풍부한 노동력이 경제 성장에 보너스를 안겨준다는 인구 보너스가 제대로 먹혀든 표본 모델이다. 중국만이 아니라 브릭스란 신조어를 뜯어보자. 유럽 성장이 기대되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4대 신흥 경제국을 지칭한다. 그렇다면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 많은 요인이 거론되겠지만 빠지지 않는 공통부모는 인구 대국이란 점이다. 합하면 세계 인구의 40%를 넘는다. 결국 인구는 경제와 밀접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인구 대국이라고 꼭 경제가 급성장하는 건 아니다. 교육, 저축, 산업, 외수 등 소위 운대가 맞을 때 인구 파워가 실현된다. 중국이 그 대표 사례로 중국에서 교육받는 베이비 부모가 노동시장에 진입한 시점과 저축, 증대, 수출, 화랑의 타이밍이 일치했기 때문에 지금 본격적인 성장이 가능했다. 인구 증가, 경제 성장의 가설은 부인하기 힘든 명제다. 다만 운 좋은 중국 사례를 빼면 보다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즉, 포인트는 생산 가능 인구에 있다. 15 내지 64세의 현역 근로자가 두텁게 유지될 때 경제 성장과 정부의 재정은 탄탄해진다.
반대로 생산 참여가 힘든 고령 인구가 늘면 경제적으로 악재다. 이를 막자면 출산율을 높여 지속 가능한 생산 가능 인구를 조달해 주는 게 필수다. 이런 점에서 중국 경제의 미래는 다소 어둡다. 장기간 인구 억제책을 펼친 결과 저출산이 만만치 않아진 결과다. 와중에 은퇴 세대가 늘면서 고령화는 유례없이 급격하게 진행 중이다. 충격적인 인구 감소를 목전에 둔 중국. 중국 정부는 고민에 빠졌다. 인구 보너스 덕을 봐 G2까지 올라섰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분배 문제까지 심화되면서 성장 욕구는 더 커졌다. 그런데 직면한 것 인구 오너스 우려다. 다시 말하면 인구 오너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생산 연령 인구의 비중이 하락하면서 경제 성장이 지체된다는 것을 뜻한다. 15세부터 우리가 저번에 봤던 생산 가능성을 말하는 거죠. 65세 이상을 노인 인구라 비웠을 때 그 전까지, 15세부터 그 전까지를 말하는 거죠. 65세 전까지. 국력은 인구라는 명제를 훼손할 저출산 고령화 염려다. 현역 청년은 줄고 부양 노인은 늘어 재정 압박, 성장 둔화, 갈등 유발 등을 야기할 것이라는 걱정이다. 결국 중국 정부는 인구 정책 수정에 들어갔다. 1979년 채택된 계획 생육에 따른 한자녀 정책을 포기할 조짐이다. 인구의 공급 체인을 확대, 재편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로써 조만간 두자녀 허용 정책이 발표될 게 확실시된다. 다만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다. 중국에서도 한국판 이케아 세대처럼 청년 인구의 결혼, 출산, 지체 포기가 늘고 있어서다. 중국. 우린 계속해서 그것만 알고 있었죠. 중국은 한자녀 정책으로 두자녀 이상을 낳지 못하게 한다. 라는 걸 들었는데 그 많은 인구를 가진 중국도 다시 출산 장려 정책으로 두자녀 갖기 운동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왜? 중국 내 이케아 세대들이 지금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까닭에서 시작됐다는 것이죠. 새로운 정보네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고 계셨습니까? 저는 이 내용을 지금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 접했습니다. 중국이 지금 이런 정책을 하고 있구나.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네요. 합계 출산율은 1.1명까지 떨어졌다. 가족 구성 및 부양 비용이 급증해 한 명도 힘들어진 판에 더 나을 이유도 능력도 줄었기 때문이다. 즉 청년 세대에 집중된 교육 향상과 성장 하락, 임금 정체가 자녀 출산의 동기를 꺾어버렸다. 중국 또한 고학력, 저임금의 돌파 카드로 홀로 즐기며 사는 길을 택한 것이다. 출산 억제, 출산 장려로 방향을 튼 건 미래 중국의 인구경제학이 야기할 수 있는 위기 경고를 받아들인 결과다. 재반 환경을 봤을 때 고무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세부 조정이 남겠지만 방향 자체는 옳다. 출산 장려는 비단 중국만의 이슈가 아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사회에선 공통적으로 목격되는 우선 정책이다. 양적으로 줄어들고 질적으로 악화되는 인구 구성의 변화 양상이 성장 감퇴와 재정 압박, 사회 분열을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조짐은 한국판 이케아 세대처럼 이미 청년 세대에게서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현실은 어떨까? 한 실제 사례를 보자. 대기업 홍보팀 차장인 A씨, 사내 시험에선 뭐든 1등으로 상사로부터 신뢰와 인정을 독차지했다. 후배들의 우상답게 높은 연봉에 임원까지 꿈꿨다. 그런데 13년차 그녀에게는 적신호가 왔다. 임신이다. 늦은 결혼에 반가웠지만 상황은 어려웠다. 출산 휴가가 끝난 후 복귀했지만 아이를 맡길 곳은 없었다. 아이를 맡길 곳 없다. 야근과 출장이 많고 양가 부모까지 몸이 불편해 어렵게 베이비시터를 구했다. 돈도 부담됐지만 괜찮은 사람은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남편과의 갈등은 커져갔다. 위기에 몰린 그녀, 결국 사표를 냈다. 그나마 잘 나가는 대기업 정규직 직원이기에 회사에서 대놓고 차별 대우, 사퇴 압박을 받는 건 아니다. 고약한 직장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임신, 출산 경험자라면 한층 심각한 갈등에 부딪히게 된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소재가 되어서 드라마 나왔던 거 저번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너굴째 굴러온 당신 기억나십니까? 김남주 씨가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고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해낸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었는데요. 하지만 대다수의 일반 여성 같은 경우 그리고 대기업이라는 어떤 안정적 스펙이 제공되지 않는 회사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렵죠. 그리고 암묵적으로 여기서 명시적으로 대놓고 나가라 이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나가줄 것을 종용하죠. 묵시적으로요. 반등한 프랑스 출산율 부국을 예약하다. 이쯤에서 비교가 됨직한 출산 장려의 성공 사례를 살펴보자. 지금까지 저는
일본과 중국,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성공했다고 볼 수 없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1970년대부터 시작했지만 완전한 이제 장수국가로 접어들었다는 점을 비추해보면 이제 성공 사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사례도 한번 봐야 되겠죠.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프랑스다. 프랑스는 출산 육아의 천국으로 불린다.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낳으면 그 다음은 국가가 도맡을 것이란 믿음이 강하다. 일찍부터 시작한 국가의 출산 장려책이 빛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참, 이 책이 좀 지금 읽으면서 좋다고 느끼는 게 바로 양비론입니다. 균형론을 지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있는 사례를 들면서 플러스 있는 사례를 같이 동등하게 놓음으로써 독자가 그것에 대해서 비교 검토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대안까지 마련할 수 있는 어떤 장을 마련해 주었네요. 과거 프랑스는 대표적인 잠시만요.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니까 부담스러워서요. 저도 부담스러운데 보고 있는 여러분도 참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과거 프랑스는 대표적인 출산 취약 국가 중 하나였다. 동거 문화까지 확산돼 결혼을 통한 책임 있는 가족 구성은 뒤로 밀렸다. 이에 프랑스는 1970년 전대 이래 40년 가까이 일관되게 출산 육아 지원 정책을 실시했다. 일본과 비슷하게 여기도 1970년대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보 획득했습니다. 여러 부처로 분산된 관련 정책과 제도를 유아 환영 정책으로 통합해 2004년부터 운영했다. 이게 통합한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한 단체나 또는 지자치단체에 맡겨서 처리한 게 아니라 방금 여기 나온 것처럼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실현했다는 거죠. 통합된 거. 아이를 교육하는 건 교육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협력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같이 이상한 막말이 나오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아이들의 교육이겠죠. 교육. 온 마을이 다 같이 키운다. 통합한다.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이 부분이 남는 거죠.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2004년부터 통합해서 운영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2016년이니까 2004년이면 2012년. 12년이네요. 12년 전부터 시작했다. 그 성과가 이제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지부진하던 출산율은 2006년 2명대로 돌파하기 시작해 2012년 현재 2.01명으로 기록 중이다. 유럽 최고로 돌아선다. 친가족 정책의 승리다. 핵심은 앞서 설명한 일과 가정의 양립조화, 즉 일과 삶의 조화의 고집스러운 실현 추구다. 출산이 결코 워킹마더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에 나섰다. 덕분에 출산 육아가 집중되는 25 내지 49세 여성의 8알이 직장인이다. 또 그중 75%는 아이 엄마로 그들의 절반 이상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도 있다. 여세를 몰아 이대로라면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다른 나라를 비웃기라도 하듯 2050년 7,500만 명으로 유럽 최대의 인구 부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의 출산 정책은 직접 혜택, 간접 지원을 통틀어 40가지 이상이다. 엄청나네요. 그렇죠? 직접적인 자금 지원과 간접적인 환경 정비로 구분돼 다양하게 진행된다. 특히 자녀 인원별로 보조금과 세금 면제의 혜택까지 병행된다. 그러니까 프랑스에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되죠.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러한 혜택, 좀 더 나은 것들을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데 지금 현실을 보면 답답합니다. 0.27%에 불과한 한국과 달리 프랑스 GDP의 3.79%가 출산 정책에 투입된다. 재정 적자에도 불구하고 가족 정책 관련 예산을 줄이면 미래에 더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란 공감대가 형성된 덕분이다. 심지어 외국인에게도 혜택이 동일하다. 외국인에게도 혜택이 동일하다.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게 저는 아마도 언론의 활동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80여 개국 OECD 가입 중 72에 머물고 있는 현 언론 실정, 언론 환경에서 어찌 보면 부럽기까지 한 프랑스 선진국의 사례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한 문장으로 공감대 형성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공감대 형성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을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외국인에게도 혜택을 주고 있다. 프랑스로 유학을 떠난 한국인 부부가 아이를 둘씩 낳아 귀국하는 게 그 예다. 다른 나라였다면 꿈도 꾸지 못할 출산 결정을 비교적 쉽게 내리는 것도 이런 이유다.
해결의 실마리는 워킹맘의 고민 해소에 있다. 일하는 여성이 자녀를 손쉽게 키우도록 밀어주는 게 정책의 핵심이다. 임신 육아가 여성의 사회활동을 방해하지 않고 되레 응원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애를 낳는 게 횡재로도 비유된다. 출산하지 않는 게 손해일 정도로 막강한 정책적 지원이 마련된 결과다. 놀라운 건 프랑스 기업이 출산 장려에 적극적이라는 점이다. 자녀 출산, 양육에 상상 이상의 지원을 실시해 정부 정책의 효과를 배가시킨다. 어지간한 중소기업도 사내 타가소, 유치원 등을 설치해 여직원의 동기부여를 자극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당장 임신에서 출산까지 대부분의 의료비가 전액 무료다. 의료비가 무료다. 불임치료도 국가부담이다. 병원에 처음 방문하면 적잖은 육아용품까지 선물로 받는다. 임신이 확인되면 나라가 보낸 축하 편지까지 받아보게 된다. 병원 검진 때 산모의 고민을 의사가 직접 나서 외부 기관과 협조 중지하기도 한다. 전문가가 개입해서 해결해준다는 것이죠. 명확하고 구체적인 출산 장려는 역시 돈이다. 낳으면 일단 격려금으로 출산 보너스 약 855유로, 우리나라로 약 120만 원이 주네요. 전업주부에게도 매달 500유로, 매달 500유로면 약 75만 원. 격려금이 나온다. 20만 원, 30만 원 주는 것도 아까우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 보면 굉장히 위화감마저 느껴집니다. 2명 이상이면 별도의 자녀 수당이 있다. 3명 이상이면 그 혜택은 대폭 늘어난다. 쇼핑은 물론 대중교통 요금까지 할인돼서 한다. 온 마을이 정말 돕고 있습니다. 3명째 낳은 후 출산 휴가를 쓰면 1년간 매달 750유로의 자녀 수당도 받는다. 어떤 이유에서든 아예 회사를 관두게 되면 자녀 수당은 1000유로, 약 150만 원까지 오른다. 그러나 기본 수급급 한 달 월급 정도, 한국인으로 짜면 약 150만 원이면 한 달 월급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당신이 일을 하지 않아도 당신 아이는 키울 수 있게 국가가 대신 도와주겠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라는 게 무엇인가?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줘야 하고, 그 안전망에서 사람들의 일상적인 라이프 스타일,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국가이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 읽기만 해도 지금 저는 심장이 벌떡벌떡 뜁니다. 진짜 심장이 쿵쿵쿵 뛰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좀 비슷한 어떤 정책적 대안들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법률들이 상임위를 거쳐 통과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양육 환경도 좋다. 3세부터 대학까지는 공교육일 경우 무상지원이다. 무상지원이죠. 대학 등록금 반값 이나마는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장학금 제도 이야기를 또 하면서 이제 또 이야기가 흐지부지 되는데요. 교육과 출산만큼은 자익이 어디 있고 우익이 어디 있습니까? 진보가 어디 있고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나라의 구성 인원이 있어야 무슨 자도 있고 우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프랑스는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프랑스가 갖고 있는 똘레랑스라는 정신에 입각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다만 나는 이런 생각이 너와 조금 다르다. 그걸 인정할 수 있는 프랑스. 역시 철학의 나라다라는 사례가 보입니다. 이케아 세대가 출산을 거부할 수밖에 없고, 혹은 낳는다면 생활고를 감당하도록 선택받는 한국과는 천양지차다. 하늘과 땅의 차이다. 라는 말이죠. 시청 등 공공기관은 타가소,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방과 후 학습까지 맡는다.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네요. 지자체가 나서서 타가소, 유치원, 초등학교를 병행한다. 우리같이 학교에 일을 하면 교육부에 물어봐야 된다, 자치단체에 물어봐야 된다 하면서 뱅뱅 돌리기를 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전담 공무원과 체계적으로 고급 교육을 받은 선생님이 따로 있다. 기업도 적극적으로 출산 장려에 나선다. 기업의 역할도 나왔네요. 출산 휴가는 총 16주가 주어지는데 세 번째 자녀면 무려 26주에 달한다. 완성은 사회 인식이다. 모든 곳에서 산모는 우선적으로 배려된다. 대중교통은 물론 할인점에서도 전용 계산대가 있을 정도다. 상황이 이 정도니 출산은 경사할 수밖에 없다. 임신 출산을 해고카드로 만지작거리는 한국과는 다르다. 가슴이 먹먹해서 다음 질문을 읽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일본과 한국은 비슷하다.
그리고 중국도 70년대부터 지금 하고 있었다. 그리고 프랑스도 70년부터 하고 있었다. 중국도 이제 1자녀 우선 정책이 아니라 2자녀 정책으로 돌아서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 70년대부터 하고 있었고 2004년이었죠. 2004년부터 유아 환영 정책으로 정책을 전환해서 지금의 인구 비율을 높였고 이제 곧 있으면 인구 부국인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한 정책을 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반추하게 됩니다. 자녀가 생기면 파산 확률이 2배이다.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보자. 한국 정부도 출산 장려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다. 진정성만큼의 의심할 필요가 없다. 재정 압박에도 불구하고 최근엔 만 5세까지 영유아 양육수당을 비롯해 출산 환경을 개선한 건 맞다. 개별 지자체는 별도로 출산 장려금까지 마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적지 않다. 제도 초기의 시행착오를 감안해도 정밀한 제도 설계 없이 인기 영합에 맞춰 실행됨으로써 상당한 빈틈을 야기하고 있어서다. 시설에 아이를 맡기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는 식의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 기본 배경이다. 눈먼 돈이라고 판단해서인지 정부 지원금을 둘러싼 이해 집단의 도덕적 해이도 위험한 상태이다. 이것이 문제죠. 가장 큰 문제죠. 세금은 눈먼 돈이다. 그리고 이해 집단의 도덕적 해이. 나라가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때문에 정부의 강력한 실천 의지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 돈만 주면 끝이고 그 돈마저 부처주의의 함정에 빠져 효율적인 관리 체제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출산 장려는 허울에 그칠 공산이 크다.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페널티와 인센티브로 기업의 출산 장려를 위한 환경 구축을 끊임없이 요구 관리하고 부모가 접촉하는 양육기관인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수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로 불량급식을 내놓고 심지어 폭행사까지 적발되는 지금의 상태로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서 통제, 감시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개인이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국가가 해줘야 됨에 불구하고 해주지 않는 것. 최근 들어 지금까지 여기까지 잠깐 읽었는데요. 끊어가는 타임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복지라는 것은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단순히 퍼주는 게 아니다. 장기적인 기능, 지속을 위해서 사람이 적어도 생존을 위한 것은 국가가 나서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복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더 이상 미래가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남북한이 대치된 상황에서 사실상 전쟁을 쉬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세금의 비율이 국방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불고 있는 게 사드의 배치인데 아직까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어느 지역에 한다라는 것이 공식 입장으로 배치되지 않고 다만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어느 지역이다 대체적으로 집중이 조목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걸 앞서기 이전에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 국민 혈세 안 된다고 해도 그 5만 평 이상이 필요하다면서요. 그 사드를 설치하는데 5만 평 이상이 생겼는데 거기에 국민 혈세 투입 안 되겠습니까? 그 정도의 돈이 있으면 지금의 양육 대란이라 불러지는 일에 좀 더 투입할 수 있는 공적 자금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씨앗이 없는데 열매를 어떻게 맺겠습니까? 열매를 맺으라고만 하지 말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이제 출산 장려는 개인의 책임을 넘어섰다. 회사에선 눈치 보고 남편과는 싸우며 어린이집엔 약지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를 넘어설 때가 됐다. 그러니 겁먹은 이케아 세대는 서로 어렵게 결혼해도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시시때때의 스트레스를 근본적으로 풀어주는 방안이 아니면
저출산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시대 상황이다. 프랑스 사례를 보면 분명 만만치 않은 장기 정책이다. 적절한 돈을 오랫동안 투입해 지금 이 정도의 성적표를 낸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한국이 출산 장려를 서둘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자녀가 생기면 파산 확률이 2배나 높아진다. 높아진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곰곰이 뜯어보면 틀린 말은 결코 아니다. 맞벌이로 방어한들 상황은 비슷하다. 실질소득 감소와 경력 단절 우려처럼 자녀 출생이라는 축복 이벤트야말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다. 무자녀 가정의 저축률이 자녀가 있는 가정의 저축률보다 2 내지 4배 높다는 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출산, 양육, 교육비가 저축을 방해하는 주 원인인 건 불분가지다. 게다가 몸은 몸대로 망가진다. 결국 무자식이 상팔자인 셈이다. 이렇게 되면 자녀는 안 낳는 게 아니라 못 낳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먹먹하죠. 지금 프랑스 사례를 보니까 도저히 집중이 안 되고 그냥 마음이 그냥 들뜹니다. 왜 우리나라는 안 될까? 근본적으로 다시 이제 남북한 대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끌 수밖에 없는데 분단이라는 그 메커니즘이 주는 게 굉장히 사회적 간접 비용을 지출하는데 엄청난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들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대북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개성공단도 폐쇄되어 있고 그러면서 사실상 북한과의 대화 통로가 단절된 게 사실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휴전이지만 전쟁을 신다고 하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미국과 북한 간에 평화협정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면서 사실상의 전쟁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면서 남북한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만 북한 인권 문제만 들고 나설 것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사회적 간접 비용 지출이 너무나 크니까 그리고 그것이 크다는 이유로 복지 정책은 항상 등한시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 감소라는 엄청난 나라가 붕괴될 정도의 위기에 맞붙은 지금이니까 다시 한번 그 근본 이데올로기가 되는 남북한 휴전 대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들을 정책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같이 계속 안보 장사를 하는 것이나 불안감이나 공포 따위로 안보 장사를 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정책을 펴기보다는 좀 더 현명하게 장기적인 국가 대계를 위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잠깐 끊었다가요. 3섹션 사랑하고 싶지 않은 청춘은 없다 읽겠습니다.